안녕하세요. 시원스쿨 하민쌤입니다. 자, 4강입니다. 드디어. 저희는 이제 1회 지난 시간에 좀 하민쌤이 잔소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또 굳히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문 6번부터 1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또 유형 확인도 할 거고요. 또 직독직해 그리고 지문 분석까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6번부터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이 싶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좀 아리까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해석 한번 좀 도와드려 볼게요. 뭐 보면은 언어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기는 어떤 것일까? 자, 예를 들어 자신들의 담임 선생님의 복장 센스가 나쁘다라는 인식이 그 반의 암묵적인 이해가 되어 있대요. 근데 특히 그 선생님의 스웨터가 굉장히 좀 촌스럽다라는 이유로 그 선생님한테 스웨터라는 별명을 지었대요. 너무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학생이 왔어요. 근데 이 전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스웨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모두가 노또라고 한꺼번에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생만 의미를 모르니까 웃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기마즈이라 그래서 어색한 침묵이 생겨버린다. 근데 전학생이 여기서는 내가 동조를 하는 편이 좋겠지? 라고 판단을 해서 의미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었다라고 치면 그 사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처음 스웨터라는 단어를 사용한 아이가 있잖아. 전학을 막 와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저 선생님 입고 있는 게 좀 취미가悪い でしょ? 라고 하면은 취미가 나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입고 있는 좀 센스가 옷 센스가 너무 없지? 특히 스웨터가 최악이니까 별명으로 지었어. 그래서 부모님이나 다른 반 애들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고토와리오 시테오크라 그러면은 한번 이제 말을 넌지시 건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네놓으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외로 곤란하대요.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공통 이해라는 것은 분명히 담임 선생님의 뒷담화이니까 뭔가 뒤가 캥기는 거죠. 근데 심지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같이 스웨터라고 짓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스웨터가 된 거예요, 별명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입에 꺼내서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글 여러분들이 그냥 설명문이랑 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글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이런 좀 말랑말랑한 글들. 네, 해석을 좀 도와드려 봤는데 자, 지문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밑줄 문제였어요. 밑줄의 의미를 특히나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밑줄 친 땡땡땡의 의미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필자는 밑줄 친 땡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경향 분석을 하면은 25문제 중에 대체로 그냥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뭐 난해한 개념이라든지 혼동되는 개념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문맥에 맞는 답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인트는요. 밑줄이 들어간 문장을 꼼꼼히 해석을 해야 돼요, 우선은. 밑줄이 들어간 문장을. 그리고 지시사가 앞뒤로 있는 경우는 지시사가 의미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시사가 의미하는 바는 거의 대부분 앞문장이나 앞단락이에요.
지시사가 받는 부분은.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지시사가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접속사에 유의를 해서 밑줄 부분의 부연 설명을 스키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유의를 해서 눈으로 싹 훑으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정답은 대체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 밑줄의 내용을 나타내는 본문의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문제수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고, 정답을 나타내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선택지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목근어리오까이라 그러면 좀 어려웠을 텐데 암묵적인 이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토와리는 원래는 거절이라는 뜻인데 사전 연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말을 먼저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토와리오 이레테오크라고 하면은 미리 말을 해두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시로메따이는 뭐냐면 좀 찔리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노 교츠리카이라는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통 밑줄이 있는 문장은 꼼꼼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시사의 내용 파악이 필수인데, 하지만 이는 의외로 곤란하다. 그러면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있잖아, 저 선생님이 왜 스웨터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 공통이해라는 것은 분명히 선생님이 뒷담하고 그 다음에 또 자연 발생적인 말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가 뭐냐? 이가 뭘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앞 내용 받았겠죠. 앞 내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앞 내용이 어떻게 받아졌냐면 공통 이해는 즉 담임 선생님을 스웨터라는 별명으로 놀리는 거고 또 별명에 유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직독직해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지를 한번 보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스웨터라는 별명을 짓고 있는 것 1번. 자, 요게 정답이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시면 담임 선생님이 항상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 이거는 놀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스웨터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가 웃도록 하고 있는 거 3번이랑 헷갈리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3번이 왜 아니냐면은 자, 우리 스웨터라는 말이 나오면 다 같이 웃는 거야. 이렇게 정한 게 아니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웃음이 나온 거죠. 선생님한테 스웨터라는 별명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3번 고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3번은 이래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처음 스웨터라는 별명을 말을 사용한 아이가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 저 설명하도록 어느 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비교적 깔끔하게 돼요. 해석만 제대로 됐다면. 해석이 좀 어려운 지문이어서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한번 같이 하면은 자, 언어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기, 분위기란 어떤 걸까? 자, 이것도 도입부죠. 도입부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을 던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입부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줍니다. 다토에 바로 시작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암묵적인 이해가 있고 스웨터라는 선생님이 스웨터라는 별명을 지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웃고 근데 전학생은 영문을 모르고 요런 자, 그래서 이 언어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기에 대한 설명을 위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분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예시인 거예요. 예시. 자, 그래서 여기 또 다 예시입니다. 근데 원래 스웨터라는 말을 쓴 애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지만 이게 의외로 곤란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예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공통이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 공간이 만들어낸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분석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 자연을 활용한 시계는 어떤 식으로 시각을 알려줍니까? 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키워드 문제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요 키워드 문제에 자연을 활용한 시계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직독직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거나 한다면 쌤의 설명을 다시 잘 들으면서 필기를 좀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을 활용한 시계 중에 아름답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은 꽃시계일 거래요. 꽃시계. 다만 일반적으로 꽃시계라고 하면은 화단 위를 커다란 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화단 시계이고 그러니까 꽃시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올바른 꽃시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꽃시계는 심어져 있는 꽃의 개화로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계입니다. 자, 가장 유명한 꽃시계는 1750년대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린네가 개화나 개화 시각이 명확한 식물들을 원형으로 심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는 살아남기 위한 적정한 환경이 각각 있기 때문에 지역과 계절이 바뀌면 배치하는 식물도 바뀌는데 이 린네는 식물로도 시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개화하는 것은 빛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체내시계의 컨트롤에 의한 것이 실험에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조량이나 기온 등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생물의 체내시계는 외부 환경 리듬에 자기 리듬을 맞추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식물에게 있어서 꽃을 피우는 것은 자손을 남기고 또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줄기와 잎과는 다르게 소중한 부분을 무방비로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가능하면 단시간 안에 수분 작업을 마치고 싶다라는 사정이 있다. 그래서 꽃시계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보기 전에 자, 키워드 타입 풀이 요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키워드 타입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첫머리는 출제자가 문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면은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겠죠. 근데 되게 출제자는 볼 때 가장 문장의 첫머리를 보고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문장에 역접 접속사, 시카시와 함께 글의 요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자, 시카시 나오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독해에서 항상 시카시는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독해나 청청독도 그래요. 이제유 일본어에서 시카시라는 역접 접속사가 나오면은 그 뒷부분에 진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보시면요. 특정한 키워드가 나오면은 먼저 그 정의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해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꽃시계가 키워드였으니까 꽃시계란 무엇인가 라는 키워드의 정의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키워드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꽃시계 얘기 나왔으니까 화단시계랑은 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화단시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를 고를 때 반대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소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에 없는 그럴듯한 일반론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땐 그럴듯한데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제껴주시면 되는. 자, 그러면은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어 하나도깨라 그러면은 꽃시계예요. 꽃시계, 꽃으로 만든 시계. 그 다음에 가단이라고 하면 화단이죠. 그리고 하리는 침입니다. 시계 침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이도깨는 체내시계. 꽤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해보면요, 여러분. 자연을 활용한 시계는 어떻게 시간을 알리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여기 이 글에서 말하는 자연을 활용한 시계는 뭐예요, 결국? 그렇죠. 꽃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꽃시계가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이 꽃시계는 어떻대요? 심어져 있는 꽃의 개화로 시각을 알려준대요. 꽃이 폈냐 안 폈냐로 시각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유명한 꽃시계는 어떻다? 1750년에 스웨덴의 린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꽃의 개화 시계가 시각이 명확한 식물을 심어서 시계를 만들었다는 거는 개화 폐화 타이밍으로 시각을 알 수 있다는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각을 알려줍니까? 꽃이 피는 시간, 그리고 지는 시간으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하나 보면요. 우선 꽃이 심어진 화단에 시계침이 달려있어서 시각을 알려준다? 이거는 꽃시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화단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화나 폐화의 타이밍이 다른 꽃을 심어서 시각을 알려준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정답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조량이나 기온을 사용해서 시각을 알려준다. 이런 내용은 본문에 없었고요. 네 번째, 체내 시계를 컨트롤함으로써 시각을 알려준다. 이 얘기도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분석 한번 차근차근 뜯어서 보겠습니다. 글을. 자, 자연을 활용한 시계 중에서 꽃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도입부. 자, 글의 도입부에서 꽃시계를 소개를 했어요. 자,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꽃시계라 하면은 화단 위에 뭐 이런 초침이 있는 시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화단시계고 올바른 꽃시계가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단시계와 꽃시계를 비교를 해주면서 꽃시계에 대한 설명을 강화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린네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린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꽃시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이 마지막 단락은 사실 문제풀이와는 그렇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꽃시계의 어떻게 보면은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꽃시계가 작용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배경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요렇게 전개가 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필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을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요 주장에 주의를 하면서 한번 직독직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음식을 가족과 동료와 나누어 함께 먹는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듯이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원시 시대부터 인간만이 행해왔던 문화 행위이다. 동물로서는 체력이 약한 존재였던 인류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먹이를 잡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잡은 먹이는 동료들과 나누어서 같이 먹은 것이다. 그래서 동물은 먹이를 얻으면 바로 서로 뺏고 뺏기는 게 됩니다. 그런데 100만 년 전 옛날 인류가 불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을 때 사람들은 불을 둘러싸고 나오토르라 그러면은 좀 따뜻하게 몸을 데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데우면서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여 같이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음식을 잡으면은 먹이를 이제 얻으면 그걸 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동료들과의 결속을 굳히고 음식을 서로 나눔으로써 애정과 우정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식사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중심이 되었대요. 이것이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공식이라는 거에 시작이 되었대요. 공식. 그래서 가족이란 큰 나베는 냄비를 말하죠. 그래서 큰 냄비를 둘러싸고 먹는 사람을 의미하고 같이 빵을 먹는 사람이 컴패니언이라 그래서 동료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먹는 것은 가정과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기본 행위이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음식의 분배와 공식을 함으로써 가족이라는 특유의 집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왔고요. 우리는 필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필자의 주장 찾기 타입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또 이이타이 것도 와なんですか? 히시자가 이렇게 문제는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경향 분석을 하자면 두세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대체로 본문의 끝에 정답이 있지만 가끔 맨 처음에 떡하니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문의 맨 끝에 나오는 접속사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이제 글이 진행이 되느냐면은 도입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냥 이제 도입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필자의 주장은 역접 접속사 및 문장 끝에 오는 어구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접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장 끝에 오는 어구, 이런 어구 ではないか方がいい言うまでもない必要があるべきであるそれよりは何々だと私は思う何々することが重要だ이런 어구와 연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구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단어 한번 쭉 먼저 보시겠는데요. 자, 겐시라고 그러면 원시죠, 원시. 그다음에 에모노 도라에르라 그러면은 먹이를 포획하다.
그 다음에 우바이아이는 서로 뺏고 뺏음. 이로리는 난로가 불이라고. 이제 이로리오 가꼬무라 그러면은 불을 둘러싸고 앉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개소크 결속. 그 다음에 이코우는 휴식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컴파니옹이라 그러면 동료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로 가보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는 사실 두괄식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보통 미괄식이 많은데 두괄식으로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음식을 가족이나 동료와 나눠서 같이 먹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동료와 같이 음식을 먹는 거는, 식사를 하는 거는 원시 시대부터 인간만이 해온 이야기다 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사실 도입부이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는 문화 행위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동료들과의 결속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애정과 우정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을 가족과 동료들과 같이 먹는 것은 가정과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기본 행위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렇죠. 인간만이 공식,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하고 이 행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특유의 집단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예로부터 식사를 통해 동료들과의 결속을 강화시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거는 인류 특유의 행위인데 이게 동료들과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라고 반복적으로 하민쌤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보시면 사람은 예로부터 동료들과 협력해서 먹이를 구해왔다. 그러니까 구해온 게 아니고 우리는 먹은 얘기를 중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예로부터 불을 사용함으로써 식사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예로부터 가족을 단위로 해서 사회생활을 해왔다. 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왔느냐가 아니고 먹이를 어떻게 먹었느냐라는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선택지는 소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여기서 가장 인간이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원시 시대부터 인간만이 행해왔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입부이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동물의 경우는 어떻다. 근데 인간은 어땠다. 라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비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물론 동물인데 인간 이외의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좀 해준 거죠. 그 다음에 100만 년 전에 인류가 불을 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불을 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인류가 음식을 나눴고 그 음식을 나눈 효과가 어땠는지,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식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식사의 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자리가 되었고 이게 바로 공식이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설명. 그래서 패밀리는 어떻고 컴패니언은 어떻고 얘기를 해주면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은
가정과 사회 집단을 형성하는 기본 행위였다. 라고 이제 하면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양한 단어의 정의도 쭉 늘어 넣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 부분. 그리고 특유의 집단. 자, 여기도 주제 다시 환기.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문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9번 문제는 에시카르 쇼히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시카르 쇼히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 에시카르 쇼히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직독직해를 해봐야겠네요. 자, 한번 해석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에시카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 에시카르란 직역하면 윤리적인 이란 뜻인데 법률의 구속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에시카르 쇼히라는 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시카르란 사람과 지구 환경, 사회, 지역에 배려한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사용하거나 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 소비자가 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뒷면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처럼 알기가 어렵다. 어쩌면 그 배후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생산자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어린이들, 아름다운 자연과 거기에 사는 동식물이 희생이 되고 있을지도 몰라. 또 나아가서 생산이라는 행위는 자원의 과잉된 소비, 에너지 낭비, 토양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파괴, 제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의 배출 등으로 인해 기후변동이라는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해. 그래서 에시컬한 소비라는 거는 사람과 지구 환경의 희생 위에 서 있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른바 얼굴과 배경이 보이는 소비라고도 부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직독직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선택지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밑줄 문제입니다. 밑줄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설명을 앞서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두 문제가 나오고 이제 난해한 개념이나 혼동되는 개념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문맥에 맞는 정답 찾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포인트는 밑줄이 들어간 문장을 꼼꼼히 해석해라 라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시사가 있으면 그 지시사가 뭘 받았는지를 이해하셔야겠죠? 여기선 지시사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접속사에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가지고 밑줄 부분 부연 설명을 스키밍해서 찾으세요. 그리고 정답은 대체로 가까이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의 내용을 나타내는 본문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답을 나타내는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의미의 같은 내용의 표현을 선택지에서 찾아내셔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어 좀 볼게요. 에시카르라 그러면은 윤리적인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바리는 구속입니다. 구속. 그 다음에 샤카이테키 키항, 사회적 규범을 말하고요. 레츠아크나라 그러면 열악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기세라고 하면 희생이죠. 이 정도 단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에시카르 쇼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밑줄이 들어간 문장, 자, 최근 일본에서도 에시카르 쇼히가 주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시카르란 사람과 지구 환경, 사회, 지역에 배려한 생각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에시카르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의는 사람과 지구 환경 그리고 사회 지역에 배려한 생각법이나 행동까지도 말을 한다라는 두 가지 정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근데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와요. 근데 에시칼한 소비란 어떤 거냐면은 사람과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은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얼굴과 배경이 보이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지구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 구매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소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은 자, 買うこと, 整えること, 作ること, 進めるこ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끝만 봐도 나머지를 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가 제품의 배경을 알고 사람과 환경에 배려한 제품을 사는 경우. 이게 바로 핵심 문장의 패러프레이징이죠. 되게 깔끔하게 문제 떨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구매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나머지 선택지는 소거를 하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도입이네요. 에시카르라는 말 들은 적 있어요. 도입. 그리고 여기서는 에시카르의 정의. 그런데 최근부터 나왔어요. 자, 최근에 쓰인 의미. 최근의 의미. 에시카르에 대한 의미. 정의가 하나 나오고 에시카르에 대한 의미가 하나 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에시카르에 대한 부연 설명. 쭉쭉 부연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그 배후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이라는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못 받고 강제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행위는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자, 소비의 배경에 있을 수 있는 안 좋은 것들. 하미쌤은 안 좋은 거 이런 기호로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호 알아두시면 여러분 총독해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에 있을 수 있는 안 좋은 배경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에시카르란 소비에 대한 설명을 굳히기 들어갑니다. 자, 분석 되셨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을 뜯어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저희 10번 단문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일치 타입 문제네요. 글의 내용과 알맞은 거. 내용일치 타입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냐면은 마지막 단락에 유의를 하라. 그리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에 유의를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직독직해를 해보면서 필자가 과연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에 유의하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나의 전문 분야는
사람이 신체질을 배우는 모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다. 배우는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다. 머리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신체 발로로 인해서 반복되는 실천적인 지혜를 말한다. 그거를 신체지라고 한다. 근데 이 신체지는 어느샌가 체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의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스포츠, 악기 연주, 댄스 등 신체 스킬은 신체지이고 연습하지 않으면 체득할 수는 없다. 배우, 디자이너, 아티스트라고 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기술도 신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성을 보여주는 천재 배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젊을 때는 나이 껌뽀 같다 라고 하면 약간 이거는 발연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되게 못했는데 그런 배우가 차츰 뭔가 중후한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로 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연기한다라는 신체질을 배운 거구나 라고 나는 감탄을 한다 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신체질을 배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연습해도 체득은 어렵다. 나의 기본 사상 제1은 첫 번째 기본 사상은 자신의 신체가 느끼는 것을 마주보고 그리고 이 체감의 미묘한 차이나 유사성을 느끼고 그리고 반응하듯이 신체를 제어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감의 차이를 느끼고 제어하는 영역에 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힘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까지 해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선택지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내용일치 타입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내용, 즉 글의 요지를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을 주의하라 라는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그 다음 단계로 보겠습니다. 자, 하츠로는 발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가. 그 다음에 그리다스는 풀어내다, 계속 내보내다. 그리고 타이토쿠스루라 그러면은 체득하다. 그 다음에 시부야지라 그러면은 중후한 맛을 말해요. 그리고 아지라 그러면요, 여러분 꼭 맛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매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카르베키, 마땅히 그래야 할.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야미쿠모니, 마구, 무작정. 이끼니 다스르, 영역에 도달하다. 칸요다, 중요한 단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보면은, 자, 이 사람 마지막 단락을 유심히 봐야 돼, 우리는. 시카르베키 호호. 자, 나는 신체질을 배우기 위해서는 시카르베키 호호가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른 방법, 적절한 방법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게 신체질을 배우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 자기 몸이 느끼는 체감하는 바와 바로 마주를 보고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거를 이해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감의 차이를 느껴서 제어하는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에 힘을 써라라는 게 두 번째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잠시만요. 먼저 선택지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질을 가지고 있다.
악기 연주가와 배우는 모두 신체지를 익히고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면 신체지는 익힐 수 있다. 신체지는 생활에서 다양한 장면에서 도움이 된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적절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면 신체지를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3번으로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가 아닌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바로 신체지는 어느샌가 체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도적으로 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프로성을 나타내는 천재 배우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신체지를 체득하지 않고도 처음부터 프로성을 배우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지 2번도 오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해봤는데 3번이 그러니까 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며 시카르베키 호호의 패러프레이징이 다다시 호호로 쓰였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나의 전문 분야는 뭐다? 그래서 먼저 신체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전문 분야와 함께. 첫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어느샌가 체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배울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는 신체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쭉 나와요. 부연 설명. 자, 그 다음에 신체지를 배우기 위한 방법이죠. 학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등장을 한다.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하게 단락이 뚝뚝뚝 끊기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10번까지 3강과 4강을 통해서 쭉 달려왔는데요. 단문 마무리를 하시면서 유형에 대한 이해 좀 정확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강까지 마쳤지만 3, 4강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유형을 정확하게 익히고 그 유형에 대한 풀이법 공략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 거를 목표로 잡고 하미쌤 강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 강의는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들 복습 꼭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에서 1회 중문, 장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